해외 대학 지원서에서 가장 강하게 남는 활동이 무엇일까요? 직접 연구한 데이터로 쓴 논문 한 편입니다. 노벨 청소년 사이언스 연구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지원서에 적을 수 있는 활동은 10칸입니다. 동아리를 했다, 봉사를 했다는 말은 밖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술지에 실린 논문, 대회에 낸 기록, 공개해둔 데이터 저장소는 입학사정관이 직접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10칸 중에 그런 항목이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8번의 수업이 끝나면 4가지가 손에 남습니다. 학술지 양식에 맞춘 논문, 발표용 포스터, 누구나 돌려볼 수 있는 원자료와 분석 코드, 그리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권고표입니다. 남의 논문을 요약한 글이 아니라 직접 잰 숫자로 쓴 글입니다. 주제는 달라도 진행 순서는 똑같습니다. 질문을 세우고 재는 법을 배우고 실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 다음에 숫자로 만들고 비교하고 결론을 뽑고 논문으로 냅니다. 네 번째 시간까지 데이터가 안 나오면 그 자리에서 범위를 줄입니다. 이걸 미루면 8번째의 논문이 안 나옵니다. 학생 연구는 대부분 6번째쯤에서 멈추는데 그 다음이 진짜입니다. 5번째 시간이 이 프로그램의 중심입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방에서 이산화탄소는 계속 올라가다가 기준선을 넘습니다. 창문을 열면 처음에는 빠르게, 나중에는 천천히 내려가죠. 이 곡선에 수식을 맞추면 시간 상수라는 숫자 하나가 떨어집니다. 마통풍은 7분, 한쪽 창만 열면 12분, 닫아두면 21분. 복잡하게 생긴 그래프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숫자로 바뀝니다. 많은 학생 연구가 차이가 있었다는 문장에서 끝납니다. 저희는 한 발 더 갑니다. 30명이 앉아 있으면 42분 뒤에 기준을 넘고 마통풍으로 열면 6분이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5분마다 6분씩 열어라.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학교에 가져가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환경, 공학정보 5개 분야에 3개씩 모두 15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전부 8번 안에 결과가 나오도록 골라낸 것들입니다. 사람이나 척추동물, 미생물을 쓰지 않아서 대회에 낼 때 승인 서류를 따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물리 재료입니다. 첫 번째는 단열 재료입니다. 같은 온도의 물을 재료별로 감싸놓고 식어가는 속도를 재면 재료마다 몇 분에 몇 도가 떨어지는지 숫자 하나로 정리됩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배달 포장재를 뭘로 바꿔야 몇 분을 더 버티는지 계산할 수 있고 재료공학이나 기계공학을 지망하는 학생에게는 그 자체가 전공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표면 젖음성입니다. 물방울에 접촉각을 찍고 경사를 올려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를 재면 발수 코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숫자로 나옵니다. 자동차 유리나 방수 원단에서 지금도 쓰는 방식이죠. 세 번째는 3차원 프린팅입니다. 내부 체움 패턴을 바꿔가며 출력하고 하중을 걸면 같은 무게에서 가장 튼튼한 구조가 무엇인지 답이 나옵니다. 출력물과 시험 사진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메이커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학교에는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학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천연 지시약입니다. 자주색 양배추 같은 재료를 산도가 다른 용액에 넣고 색을 눈으로 보는 대신 사진의 색상 값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재료마다 어느 구간에서 색이 가장 크게 변하는지 곡선으로 나옵니다. 값싼 수질 검사지를 만들어 보자는 방향으로 넓히면 물 문제까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가열 시간과 보관 온도를 바꿔가며 함량을 재면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조리법은 몇 분을 넘기면 손해다 하는 권고표가 결론이 되고요. 세 번째는 생분해성 필름입니다. 온도와 산도를 달리해서 담가놓고 줄어드는 무게를 기록합니다. 친환경 포장재가 정말 분해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직접 데이터로 확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생명과학입니다. 첫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농도를 5단계로 나누고 대조군과 함께 각각 30개체 이상을 일주일 동안 관찰합니다. 농도가 올라갈 때 발화율이 비례해서 떨어지는지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꺾이는지가 보이죠. 실제 하천에서 보고된 농도와 비교해보면 정책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빛의 파장입니다. 밝기를 똑같이 맞추고 LED 색만 바꿔서 생장량과 인면적을 잽니다. 같은 전력으로 가장 잘 키우는 조합이 나오는데 수직농장 조명 설계와 바로 닿아 있는 주제입니다. 창업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학생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양 첨가물입니다. 커피 찌꺼기가 식물에 좋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 혼합 비율을 바꿔가며 재보면 도움이 되는 구간과 오히려 해가 되는 구간의 경계가 드러납니다. 지구 환경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보신 실내 이산화탄소입니다. 밀폐, 한쪽 창, 마통풍, 세 조건에서 농도가 오르내리는 과정을 기록하면 몇 명이 있을 때 몇 분 만에 기준을 넘는지 나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영역이라 결론이 아주 분명하고 건축 환경이나 기계 설비를 지망하는 학생에게는 곧바로 전공 경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 센서입니다. 값싼 센서를 공공관측망과 나란히 놓고 습도에 따라 오차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봅니다. 보정식을 세우면 오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나오고요. 저가 센서를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지금도 업계에서 논쟁 중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권 열분포입니다. 같은 길을 여러 번 걸으면서 기온을 기록하고 녹지 비율과 맞춰보면 같은 동네 안에서도 몇 도까지 차이가 나는지 지도로 그려집니다. 그늘막을 어디부터 세워야 하는지 순위를 매겨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학 정보입니다. 첫 번째는 실내 잔향입니다. 손뼉을 치고 녹음하면 소리가 사라지는 곡선이 그려집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끝나고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잔향 시간이 국제 기준을 넘는지 흡음재가 몇 제곱미터 필요한지까지 계산되니까 강의실이 왜 잘 안 들리는지를 숫자로 설명하고 개선안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계열 예측입니다. 실내 이산화탄소 예측 문제를 만들고 통계 모델과 기계학습 모델을 똑같은 조건에서 돌려 비교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순위가 뒤집히는지 보는 게 핵심인데 시계열을 무작위로 섞으면 왜 안 되는지 직접 겪어보는 게 더 큰 수확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 자동 계측 도구입니다. 사진에서 인면적이나 개체 수를 자동으로 세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이 잰 값과 얼마나 맞는지 검증합니다. 코드를 공개해두면 다른 학생이 실제로 씁니다. 지원서에 저장소 주소를 붙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어디에 쓰이느냐? 먼저 활동 목록입니다. 한 줄 설명 옆에 논문과 저장소 주소를 붙이면 입학사정관이 직접 열어서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에세이입니다. 예상과 다른 데이터가 나왔을 때 뭘 했는지가 가장 잘 읽힙니다. 성공담보다 그쪽이 훨씬 강합니다. 세 번째는 추천서입니다. 지도한 사람이 옆에서 본 구체적인 장면이 들어가면 성실하다는 말보다 몇 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터뷰입니다.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놓고 20분을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대신 써준 연구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지도는 현역 연구자가 직접 맡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업을 1년 미루고 33개월 동안 혼자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2월 국내 대회에서 315개 팀 가운데 종합 1위, 5월 국제대회에서 참가자 1657명 가운데 1위를 받았습니다. 그 실적으로 카이스트의 특기자 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생이 지나갈 길을 먼저 지나온 사람입니다. 한 회차는 3시간입니다. 지난 과제를 학생이 직접 설명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설명을 못하면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 개념을 익히고 그 자리에서 실습해 결과를 만듭니다. 두 명이 함께하는 팀전과 혼자 하는 개인전 중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과 15개 주제, 실제 산출물을 설명회에서 직접 보여드립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십시오.